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7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기 사연 채널을 사랑하는 팬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8개월 전에 매우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보다 끔찍한 사연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써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년 동안 사귀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중에 내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애는 대체로 다정하고 잘 지내왔습니다. 결혼도 마치 자연스럽게 한 약속처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어느새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사이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말이 많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뭔가 퉁명스러우시게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당연히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사던 날을 딱 2년만 새해 기다리고 살게요. 요즘 며느리들은 결혼하면 시아버지 집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식구가 된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제 아들이 얼마 있다면 부산으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혼자 신혼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죠. 사실 남편이 부산으로 파견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미루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를 가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결혼을 미루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생활을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집살이에 대한 생각은 매우 어려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제게는 괜찮다면 2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시집살이를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제가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상견례를 무사히 끝내고 싶었고 고부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들긴 했지만 제 앞날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살림을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집안일에 손을 거의 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회사에서 겨우 8시간 동안 일하는 것뿐인데 집에 오면 바로 퍼질러지느냐고. 며칠을 보니 너희가 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먹고 있는 것 아니냐고. 또 집안 청소와 빨래를 내가 다 하는 것 알아?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몸이 녹초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 짐을 덜어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대답만 잘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겨요. 앞으로는 아침과 저녁을 내가 차리라. 내 아들이 곧 부산으로 파견 나가면 너와 나 둘이 살 테니 너 밥 차려줄 생각을 하니 부하가 치밀어올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시댁은 시댁이라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네, 어머님. 앞으로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시어머니와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곧 부산으로 파견을 떠났고 저와 시어머니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겠다고 말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꼰대가 아니라 자식을 편안히 해주는 좋은 분이라며 정을 쌓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요. 첫 번째 날부터 적신 표시가 켜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씻어 나왔더니 시어머니께서 차린 식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야기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를 꺼내서 꼬치꼬치해 는 말로 아침을 차렸지만 아침에는 국물이 있어야 한다며 말씀하셨던데요.
어머님, 저도 알지만 오늘은 국이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그렇다면 어제 장을 보러 가왔어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시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며느님, 저는 며느님께서 손수바치신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찌개를 끓여 주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비꼬는 말투로 아침밥상 앞에서 호되게 꾸짖으시고 내일부터 다시 그러면 시집 살기가 재미없어질 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러했고 출근 전부터 기분이 상해서 출근을 해야 했어요. 또 저녁에 들어가면 집안 청소를 해야 했는데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면 이웃집들에게 민폐라며 걸레질을 엄격히 시키셨습니다. 빨래 역시 밤중에 시끄럽다고 손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2년이 언제 지나갈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나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금요일 밤에 올라가서 일요일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주말 부부로 살아도 애틋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평일 동안 몸과 마음을 고생하고 금요일 밤에 남편의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 당신 없이 일주일 동안 어머님과 둘이 지내는 게 완전히 무서웠다고. 많이 힘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줄까? 안 돼. 그럼 내 시집 생활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내 푸념이나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니까 위로해 줄 때가 아니야. 그래. 우리 엄마가 고생 많았어. 나한테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야. 여보, 딱 2년이야. 나는 부산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끝나면 다시 본사로 들어가서 진급까지 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근사한 아파트를 선물로 해줄게. 당신 명의로 말이야.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기 싫지만 이제 당신과 나는 평생 같이 살 건데 명의 같은 게 중요하겠어. 여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니 힘이 든 거니까. 절생이로 생겼기 때문에 시어머니 비위에 맞춰 노력하고 안간힘을 쏟아 지냈습니다. 까칠하고 차가운 성격에도 어머님의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 며느리로서 잘못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시댁에서 오로지 살림만 하는 살림꾼으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했지만 이전보다는 덜 욕을 먹으면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차려놓은 밥과 집안 청소가 어머님의 입맛에 들었는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자 제가 걱정돼 친정엄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시댁에 오셨군요. 미리 시어머니께 얘기를 전해 두 분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반찬통을 들고 냉장고 앞으로 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던 이건 무슨 냄새예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이, 젓갈 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담은 것인데 갈치젓부터 황석어젓, 낙지젓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밥과 함께 드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난 이런 거 안 먹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신 시어머니에 대해 제 생각에는 며느리가 이런 음식을 좋아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는 애들의 신혼집이 아니라 채집이에요. 사돈에 대한 관계는 딸의 시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며느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께서 코를 막으시면서 시그널을 보이자 엄마는 당황했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나 좋아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잘 먹는 반찬이면 사돈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거 생각했어요. 참 생각이 짧네요. 다음에는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가져오세요. 저 증오하는 것을 리스트로 적어서 며느리께 줄 테니까요. 집안 창문을 다 열어라. 세련되도록 현관문까지요.
다 열려 있나요? 냄새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다 못해 아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창문을 세게 열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제게 째려보셔서 뭐 하는 짓이냐고 삿대질을 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네 엄마한테 반찬 가지고 뭐라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내 냉장고에 가득 채우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든지 너도 생각이 짧은 거냐? 아우, 짜증나.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싫어도. 그럼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게 말해도 괜찮은 내용을 왜 먼 거리에서 무거운 반찬을 들고 오신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계신 친정 엄마는 제 등을 살짝 때리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고 어머님께서는 혀를 차며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어요. 딸 교육을 참 잘 받았군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오늘 너 훌륭히 행동했다. 일단 싹트할게. 각오를 확실히 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하시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세게 닫고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시는데도 방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 예의가 없는 건 제가 아닌데 시어머니 아닌가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열받는데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쥐잡듯이 잡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말은 했기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함부로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말이든 다 해버리며 살았습니다. 예, 오늘의 아침은 무슨 음식이에요? 어제 먹다 남은 것을 가져와서 데워서 드시면 안 돼요. 새로 끓여서 가져와 주세요. 어머님, 전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끼 정도는 대충 먹으세요. 그리고 다시 국을 끓이는 시간이 없다면 돈을 벌려고 유세를 한다고 했더니 참으로 놀랍네요. 어머님,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결혼해서도 일하고 가정도 돌아보면서 살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일 뿐이에요. 어머님,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여쭤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라고요. 맞는 말씀이시군요.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는다면 곧잘 하는 습관인 혀를 어긋나게 찰러내면서 콧방귀를 뀌며 째려보셨어요.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은 척하며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와 같이 제게 막말을 쏟아내며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운 것이냐고 흉을 높이시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지만 저는 벌써 밥맛이 떨어져 몇 숟가락만 대충 떠내면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늘 같은 시민감이 반복되는군요. 그만 수긍하고 노력해서 사이를 좁히라는 말씀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제 친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애쓰거나 착한 척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우리 가족 사이를 알고 있음에도 중재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면 그냥 넘어가라 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부끄러워도 그냥 넘어가라고 말했어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사는 건 이미 매우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2년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에 저희 부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니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많은 소원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고 사흘에 한 번은 연락했으며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주말 부부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도 멀어진 느낌이었고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부산으로 가겠다고 제안했더니 그녀는 자신이 지내는 숙소가 고시원 수준이라며 괜히 오면 고생만 할 거라며 절대 반대했어요. 게다가 주말에도 자주 일하는 날이 있어요.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결국 남편과 뜨뜻한 부부 사이로 1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변모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강압적으로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데다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며 손주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분간을 했고 아이를 갖겠다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그걸 잊으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세를 가진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는 지금 주말만이 아니라 월말에 겨우 만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2살 아이를 키우겠어요? 하늘 보고 별 따려는 말이 있잖아요. 하이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내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꺼릴까? 너, 관리를 안 하니? 몸매가 애를 둘 정도는 낳은 아줌마 같다고. 그리고 얼굴이 그게 뭐냐? 다크서클에 죽은 깨까지 남자가 멀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순간이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리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번 내 속을 박박 긁고 있어. 피부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몸매는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여러모로 시집살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아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저를 대하더군요. 우리 새 애기.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살 일만 하느라 힘들었지. 여기 내 카드다. 이걸로는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느질막하게 들어오거라 순간 소름이 돋아서 시어머니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분명 제 시어머니가 분명했는데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그냥 하루 나가서 바람 좀 쐬라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가 노인정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말했는데 그들은 모두 제가 못된 시어머니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도망칠 거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도 조금 변해보려고 해요. 새아는 밖에서 재미있게 노는 걸로 하고 저희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 이건 시어머니로서의 명령이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지요.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그럼 제가 나가서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바로 전화를 돌려서요.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 것이라며 절대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밀린 수다를 실컷 떠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할 일이 없도록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엄마를 시댁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지난날 막말했던 일을 사과까지 해주셨답니다. 이에 저도 시어머니께 잘하기로 다짐하고 말투와 태도, 살림하는 양까지 함께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오는 말이 고화질이고 가는 말이 절로 고와지더라고요. 남편은 1년도 남지 않은 파견 생활에 훨씬 더 바빠져서 한 달에 한 번도 올라오기 힘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진급까지 연결돼 있으니 일의 양을 늘려서 주말까지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혼생활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둘이 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니 나름 괜찮았어요. 1년 안에 남편과 분가해서 제대로 된 신혼을 시작할 테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일상을 보냈죠. 그리고 한 달 뒤 친정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저녁 한 끼만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통화를 엿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니, 어제 너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사돈 생신인 것 같길래 내가 선물 좀 준비해봤다, 고 하셨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먼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봉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행기 태국행 티켓과 숙소 그리고 식사권까지 들어있었어요. 저와 엄마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열흘이나 되는 기간에 여행권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하여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해외로 여행을 못 가보셨는데 어머님 덕분에 태국까지 다 둘러보시게 될 거예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버릇없이 대해드린 점은 잊어주세요. 앞으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열흘 동안 회사를 떠날 수 있겠니? 그랬으면요. 월차, 반차, 연차를 모두 사용해버리세요. 다녀와야 하는데 해외여행이라 못할 정도도 없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소식을 곧장 친정 엄마께 알리고 엄마는 즉시 시어머니께 연락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엄마와 제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가이드와 함께 명소들을 선택해 관광을 즐겼어요. 며칠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푸른 바다에서 수영도 즐겼죠. 엄마와 둘이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열흘 중 사흘 동안 재밌게 놀았지만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엄마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아,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미션 어머니가 친절히 대접해주셔서 고마웠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행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에이,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해. 하긴 나도 처음에는 소름 끼쳐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주신 건데 고맙게 놀고 가야 해요. 아니야. 아무래도 그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신기한 건 알아?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괜한 말씀 마시고 놀러 가자. 선경아, 엄마의 말을 들어. 꿈자리도 뒤숭숭했고 느낌도 아주 좋지 않아. 뭔가 크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느낌이 들어. 엄마께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어. 여러 차례 그냥 놀러 가자고 했지만 그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벌어질 거라며 당장 비행기표를 바꾸고 한국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리셨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엄마 성격상 앞으로 여행하는 동안 이런 불길한 이야기만 할 것 같다. 열흘 중에 사흘만 여행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했어. 다행히 표를 바로 바꿀 수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 시댁에 미리 연락할까 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여행을 보내줬는데도 못 놀았냐며 서운해 하실까봐 그냥 연락 없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저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감사 인사도 직접 할 겸 해서 말이죠. 이윽고 캐리어를 끌고 시댁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고 오류가 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하고 또 다시 해봐도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꿀지 몰라서 저에게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꼭 무슨 사건이 생긴 것 같아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크게 불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머리를 산발로 하고 나왔다. 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질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봐요. 우리는 엊그제 이사 왔어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이사요? 그게 정말입니까? 안 되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막무가내로 새로 이사 온 집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살림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거실에는 방금 문을 열어준 여자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친정 엄마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디로 이사 갔냐고 물었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저희 모녀를 등 떠밀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엄마의 예감이 맞았어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더니 벌써 시댁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시댁에 없어진 거야? 안 되겠어. 어머님한테 전화부터 해봐야 해. 그래, 어서 빨리 해봐.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었습니다.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나쁜 범죄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봤더니 그 역시 없는 번호였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놀란 표정을 짓자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아, 이게 이상하다네. 시어머니가 우리를 왜 해외여행을 보냈는지 대충 할 것 같아. 너를 버리려고 한 것 같아. 뭐, 나를 버리다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버리려고 해외여행을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 생각에는 어떤 빚이 생겼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편의 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부산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표 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남편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남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잠수를 탔다는 것을 직관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 했는데 남편과 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더군요. 결혼 인증서까지 들이밀며 꼭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성경 안의 시동생. 시동생한테 연락해봐라. 맞다. 도련님이 있었지. 알았어. 지금 해볼게. 시동생 전화는 신호는 가고 있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무래도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안 될 것 같아요. 시모랑 남편 만나려면 시동생 집 앞으로 가야 해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동생을 미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시동생의 자취방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봤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나 무시하고 문을 안 열 거라며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희 모녀는 아파트 단지 안 큰 나무 뒤에서 3시간 정도 동안 기다려봤는데 시동생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늘이 저물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잠복해왔습니다. 엄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아파트 입구만을 주시하고 있었고
저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심호흡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산만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시동생은 늦은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혹시 집을 이사한 것일까 생각하여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네 시동생은 분명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엄마한테 일찍 왔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엄마 힘들지 않아. 우리 날밤을 새웠다고. 시동생도 다른 곳으로 갔나 봐. 이 놈의 식구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성경아, 쉿, 거기 나온다고 시동생. 거기 양복 입은 놈 맞지? 엄마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봤더니 시동생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어.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거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맞아.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린 차가 없잖아. 지금 짐도 많고. 일단 집은 여기 그대로 두자. 귀중품도 없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을 거야 아마. 경비 아저씨가 따로 챙겨놓을 테니까.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자. 얼른 따라와. 엄마는 아파트 단지에 있을 거야. 넘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담 너머로는 바로 도로가 나타났고 급해 보이는 엄마를 본 택시 기사는 센스 있게 정차하여 우리를 기다려 주었어요. 우리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고 시동생의 차를 가리키며 놓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 기사께서는 레이싱을 전공했다며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시동생은 차를 세운 곳까지 따라왔고 차를 주차하는 동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 건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여기 호텔이 아니에요. 시동생은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닌 연애를 하러 왔는 것 같네요. 우리가 순진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엄마 손을 잡고 동생을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저희 모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식장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제 남편으로 나오는 신랑의 이름이 보였고 남편은 제게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혼식을 가지러 오게 한 것이었어요. 그가 저와 엄마를 해외여행으로 보냈다던 게 이런 이유였더니예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미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모퉁이에서 주저앉았고 엄마는 나를 일으켜셨어요.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을 예상한 것 같았으나 놀란 얼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뺨을 두들기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성경아, 정신 차려. 이게 실제 상황이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몰래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네 시모가 보통 년이 아닌 걸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년인 줄 몰랐네. 엄마, 나 어떡해. 그이가 날 버리려고 시댁을 이사하고 회사까지 바꾼 거야? 나 하나 버리려고 이개 같은 놈. 그래, 내 남편. 걔 같은 놈이야. 선경아, 내 말 잘 들어. 너 자신이 용서할 거 아니지? 그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짐승 같은 시댁 잡것들을 한 방에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저들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벌받게 해줄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엄마는 귓속말로 다음 계획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한 작전을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의 결혼식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을 때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마스크를 쓴 채로 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숙이고 구석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신랑의 입장을 외치자 제 남편은 입에 걸린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신나게 입장하고 있을 때 엄마가 사인을 주어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례자 앞을 막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이는 귀신을 본 듯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고 입장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남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새장가를 가는 거야? 날 외국까지 보내고 장가가는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러니까 싫은 말이야. 아, 이걸 어떡하지?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 모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었어요. 니들이 여기 왜 와? 조용히 여행이나. 왜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야?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죠? 저희는 며느리 관계잖아요.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바로 말해야지. 미녀는 내 아들이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문제 없어. 지금 제 사돈들이 놀란 것 같아 보이고 하객들도 그렇지. 조용히 내려가라고 공손한 말로 할 때 꺼져버려. 하객들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녀를 불청객으로 생각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소리쳤어. 그러자 친정 엄마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며 시어머니의 한복 기술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답니다. 알렌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자빠져 있는 남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뺨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이유를 모르고 무대 위로 올라와 말리자 엄마가 주례자 마이크를 끄집어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에서 못 볼 꼴을 봐서 많이들 놀라셨죠. 제 소개하자면 저기 제 딸에게 맡고 있는 남자 창모 되는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신부 측 부모님에게 제 핸드폰을 던져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거기 안에 사진첩을 열면 제 딸과 저놈의 결혼 사진이 수두룩할 겁니다. 제 사위인 그 놈이 노골적으로 M자를 성행하는지 확신할 수 없네요. 거기다 멀쩡한 마누라를 두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그 놈의 자식과 내 사돈을 인천연에서 철저히 패주겠다. 그러니 하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관전하거나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편의 배 위에서 양손으로 싸움을 벌였다. 또한 마이크를 놓아버린 엄마가 시어머니의 한복을 잡고 2번이나 패주었다. 소란스럽고 정신이 번쩍 들거나는 그러한 가운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잠입했어요. 이렇게 신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조금 불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모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라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는지 말씀하고 계셨다는군요. 그제야 왜 몰래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신부가 남편을 속인 것이 충격으로 크게 다가와 배부로 쓰러지셨습니다. 신부 가족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자 신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119에 연락을 해서 10분도 안 되어 구급대원이 와서 신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었죠. 그때 신부 가족들이 분노에 차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뒤편으로 물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토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진해온 가족들로부터 많은 맞아 놓였고 예식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졌답니다. 저와 엄마는 이제 할 수 있는 복수는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모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해외여행 시켜줬으면 조용히 차 놀다 와서 조용히 헤어지면 될 것을 이따위로 결혼식을 망쳐. 니들 때문에 내 며느리가 유산이라도 되면 책임질 거야.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어머니를 친정엄마가 다시 나서서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내 딸을 바보로 만들다니. 이년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내년 집을 팔고 잠수 타버리면 우리가 쉽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별 탈 없을 줄. 알았다고. 내년은 도대체 언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관계에서는 불륜이고 나발이야. 다 소송 걸 수 있다고 등신 머저린 년아. 그렇게 말해줬으면 알아들었으면서 입 다물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결혼식을 망쳤다고 발광을 하더라.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별로 놀랍지 않았어. 여보, 미안해. 부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얼떨결에 애인을 사귀게 됐어. 나는 부산 생활 정리하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해서 일을 틀어줬어. 여자 쪽 집안에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난리던데 우리 엄마도 이참에 며느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 갈아치우자고 했다. 난 중간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크게 고달팠어. 결국 당신한테 미안한 결정을 내렸지만 난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내 아내는 단 한 사람, 당신뿐이라고. 여보, 이렇게 다 밝혀지니 오히려 더 잘 됐네. 여보, 내 실수를 감사히 받아주고 우리 계속 부부로 살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빚을 갚도록 할게. 뭐, 나더러 널 다시 받아주라고 회사 옮기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새 장가 가려고 한 놈을 용서하란 말이야.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이거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너 좀 더 맞아야겠죠. 저는 남편의 뺨을 다시 몇 번 더 때려주고 얼굴에 침을 뱉어 버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두 모자를 갈아입고 예식장을 나왔어요. 우리 모녀는 신랑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죠. 그러나 신랑은 충격을 받아 유산을 했고 가족들은 초조한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가정의 어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아바타면 사기 결혼당할 뻔했다며 오히려 그런 놈의 자식은 나을 것 같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사과하고 떠나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했더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배우자가 버젓이 있어도 새장과 새 시집을 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혼 소장을 쓰고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에게 잘해보자는 연락을 했지만 턱도 없는 미친 소리를 집어넣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몇 주 뒤에 재판날이 와서 법원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새 신부가 사기 결혼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고소해 일이 매우 커졌습니다. 충격으로 유산까지 잃게 되어 위자료로 전 재산을 모두 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유튜브에 남편의 결혼식 날을 응징당하는 영상이 한 개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영상 속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시모와 남편의 얼굴만은 명확히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파장을 일으켜 남편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어디에서도 취직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새로 마련한 집에 이웃들이 찾아와 현관문에 쓰레기 인간 말종, 짐승새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외출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쌍욕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그 집에서 나와 시모의 고향으로 떠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조용히 살 생각을 했는데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었죠. 남편은 남의 집밥과 논을 돕고 시어머니와 함께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듬해 남편은 농기구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동네에서는 빙신으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일을 맡겨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결과 시어머니가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어버려서 24시간 동안 입을 벌리고 웃고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미친 여자로 인식되어 이웃들의 비웃음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와 엄마는 마지막으로 그 꼴을 보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가엾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목발이 없으면 아예 걷지 못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침을 흘리며 벽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모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받아서 밑바닥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똥과 오줌을 멋대로 지려서 제가 그걸 치워야 해요. 저기 벽에 갈색이 보이시죠? 엄마가 똥을 싸서 벽에 색칠한 거예요. 이 정도면 벌을 제대로 받은 거 아닌가요? 케이스에 내 모자가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멀쩡하게 숨을 쉬고 밥도 처먹고 잠을 잘 자잖아. 이것보다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단 말이네. 장모님, 저희는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없어요. 매일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다니지 않는다고요, 장모님.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두 사람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희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우리 탓을 하는 모양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 너도 어머니처럼 벽에 똥을 칠하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그래서 잘 살아보라는 거야. 장모님께서 가시기 전에 돈 좀 주고 가세요. 아, 제 쌀 사는데 돈도 없나요? 과거의 원수가 아닌 가난한 거지로 생각하고 돈 몇 푼만 주고 가 주실래요? 남편은 제가 원했던 대로 최악의 처해서 살고 있더군요. 엄마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제 복수에 막이 내렸네요.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한 상태인데 이 사람과는 저의 친정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당분간은 친정엄마 곁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니 새 남편이 배려해줘서 신혼집을 친정으로 정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요동이 없고 평탄하기만 바라요. 남편이 허튼 짓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